안녕하십니까. 다우기술의 박영일 차장입니다. 교육 시작 전 간단하게 교육 관련된 안내사항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시간은 약 2시간가량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 집중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40분에서 50분 간격으로 5분씩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중 또는 중간 쉬는 시간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화면 오른쪽에 위치한 채팅창에 메시지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후에는 메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는 온라인 교육 진행을 위한 의견 취합 및 통계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오피스 전자결제 운영자 교육 고급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목차를 보시면 전자결제 운영자 교육 기본편에서는 기본적인 전자결제 관리자 설정 및 양식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근본 고급편 교육에서는 자동결제선 및 공문 발송 설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양식 등록 시 운영자로 지정된 경우 양식 운영자의 관리 범위와 제공되는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결제선 설정 기능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체계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정결위임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적인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 가격에 따라 팀장 또는 본부장까지 결제를 수행하며 금액이 아주 큰 경우에는 대표이사까지 결제선에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흔하게 결제 요청하는 휴가 신청서의 경우에도 팀원은 팀장까지 결제를 맡고 팀장의 경우에는 본부장까지 결제를 맡는 규정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결 규정을 기한자가 모두 숙지하고 결제선을 지정해야 하지만 자동으로 기한자의 직위 또는 직책에 따라 결제선 정보를 제공한다면 신규 입사한 직원도 어렵지 않게 결제선을 지정할 수 있겠죠. 자, 정결 규정에 따른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직도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팀원은 예를 들어서 어떤 팀원은 이제 팀장, 실장, 부분장, 대표이사까지 결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팀원은 팀장 결제 없이 바로 실장, 부분장, 대표이사, 또 어떤 팀원은 팀장 결제 위에 실장 결제 없이 바로 부분장, 대표이사 등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의 결제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결제 유형을 자기의 소속된 부서 정보 또 본인의 직급 직책을 다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지정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준다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케이스의 결제선 정보를 쉽게 정의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다오피스에서 제공하는 자동결제선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제약 조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시스템적인 설정값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모호한 경우가 발생이 되고요. 이러한 경우의 케이스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동결제선을 사원, 대리, 차장, 부장, 이사, 사장 이렇게 자동결제선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원 A라는 사람이 결제를 올리려고 하는데 자동결제선에 따라서 대리와 차장이 다음 후 결제자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해당 영업 1팀에는 대리 직급 2명, 차장 직급 2명이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자동결제선에 따라서 자동결제자를 지정해주기 모호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를 회피하기 위해서 우선 기본적인 룰은 그렇습니다. 조직도상에서 가장 위에 설정된 사용자를 무조건 할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시 화면을 보시게 되면 해당 부서원 중에서
차장 직급이 지금 2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직급 2명 중에서 조직도 관리에서 부서원 지정을 할 때 순서상 가장 위에 존재하는 사람을 우선 배정하게끔 자동결제선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원 지정을 할 때 동일 직급이, 그러니까 동일 직위에 대한 사람이 2명 이상 존재를 할 경우에는 이 동일 직위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이 더 우선순위가 높은지를 고려해서 부서원 정보를 설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정된 정보는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기한자한테 제공되는 자동결제선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그 결제선 정보일 뿐이고요. 기한자가 필요에 따라서 결제선에 있는 자동결제선으로 지정된 사용자를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 기본적인 조건들은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설정이 된다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결제선 추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자 화면에 보시게 되면 전자결제 메뉴에 자동결제선 설정이라는 메뉴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 들어가셔서 추가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결제선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해당 추가 화면에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결제선 그룹 추가하기입니다. 자, 이것은 우선은 유형에 따라서 옵션 추가라는 버튼을 통해서 결제선 그룹을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의 결제선 그룹 내에서도 부서별로 상이한 결제선으로 적용을 하고 싶다면 부서 설정 추가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결제선 그룹을 또 별도로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단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양식에 적용할 유형 수에 따라서 옵션 추가 버튼을 동일한 개수에 맞춰서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말은 유형이 예를 들어서 결제 양식에 들어가는 유형이 3가지 유형이 있다. 그러면 옵션 추가 버튼을 2개를 추가해서 결제선 그룹을 3개의 그룹으로 지정해 주셔야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뒤에 화면을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릴 테니 여기서는 옵션 추가 버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내용이 그룹 양식에 적용할 유형수와 동일하게 맞추어 주어야 된다는 거, 이 점 하나만 인지하시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는 결제에 대한 상세 조건을 설정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결제에 대한 상세 조건에는 첫 번째가 금액에 따라서 결제선을 상이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금액이라는 체크박스를 체크하신 후에 결제선을 추가하실 때 금액에 대한 조건을 그 입력 항목에 따라서 맞춰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제자 추가 또는 지정 결제자 버튼을 통해서 해당 결제 순서에 맞춰서 결제자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결제자에 따라서 타입, 그룹 정보, 금액 조건을 금액을 체크했을 경우에만 나타나는 조건이 되겠죠. 그 금액 조건을 입력하셔서 해당 상세 조건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자동결제선 저장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주의사항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동결제선에 대한 저장을 하실 때 마지막에 자동결제선 이름을 다시 한번 좀 주의 깊게 고려하셔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동결제선 하나를 가지고서 양식 여러 개에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등록된 자동결제선이 있는 것을 모르시고 또 새로운 결제선을 추가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자동결제선의 이름을 좀 명확하게 정의해 주신다면 이런 반복적인 불필요한 행위들을 좀 줄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동결제선 이름을 저장하실 때 한 번 더 이 결제선 이름이 내가 인지하기 쉬운 이름으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그 절차를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결제선 설정을 위해서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자동결제선의 룰을 먼저 정의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양식은 지금 유형과 금액에 따라서 이 밑에 네모 박스에 체크하신 팀장, 파트장, 부분장을 자동결제선 범위 안에서 설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 일반 비품의 유형일 경우에는 10만원 미만일 때는 팀장까지 결제를 맡고요. 10만원 이상일 적에는 팀장, 파트장까지 결제를 맡습니다. 그 금액이 또 5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팀장, 파트장, 부분장까지 결제를 맡게끔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또 다음 유형인 프로젝트 비용인 경우에는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팀장까지 결제를 맡고요. 그 금액이 50만원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팀장, 파트장, 또 100만원 이상이 되면 팀장, 파트장, 부분장까지 결제를 맡게끔 자동결제선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이 규칙의 정의 하에서 화면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자결제 메뉴에 들어가셔서 자동결제선 설정이라는 메뉴를 누르십니다. 그리고 추가라는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자동결제선을 이제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상세 설정하기 전에 해당 화면들에 대해서 기능들을 좀 간략하게 안내를 먼저 드리고 이후 설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정하면 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는 자동결제선을 이름을 지정할 수 있는 입력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제선 설정이라는 항목 하단에는 적용 부서와 결제 순서로 나누어서 입력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적용 부서에서는 전체 부서에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부서에만 이 결제선을 설정을 할 것인지 이걸 지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는 직책, 직급, 직위에 따라서 이 순서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직책에 따라서 순서를 지정할 건지 직급에 따라서 순서를 지정할 건지 직위에 따라서 순서를 지정하실 건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디폴트 값은 직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액은 이제 내가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 순서를 자동결제선을 지정할 거라면 금액을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차상위자를 최종 결제자로 지정이라는 옵션을 사용할 건지도 별도의 옵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단에는 결제 순서를 지정할 수 있는 표 형태의 이제 입력 항목이 있는데 결제자 추가 또는 지정 결제자 추가를 통해서 해당 표의 결제 순서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 상단에는 부서 설정 추가라고 해서 자, 제가 그 적용 부서에 따라서 일부 부서를 상이하게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 버튼을 부서 설정 추가라고 해서 이 그룹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부서 설정 추가 기능이 되겠습니다. 부서 설정 추가 기능은 일부 부서에 한해서만 해당 결제선을 적용하고자 할 때 부서 설정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해당 그룹을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 설정되어 있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적용 부서를 통해서 일부 부서만 설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상세 화면으로 들어가서요. 결제 순서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제자 추가 버튼을 누르면 밑에 행위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타입에는 지금 그 타입은 결제, 합의, 확인, 감사 이런 타입이 있어요. 결제 타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지정할 수 있는 셀렉트 그 옵션이 보이실 거고요. 그룹명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을 지정하시면 되고, 자, 항목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책의 디폴트 값이 있기 때문에 직책 정보가 여기 보이실 겁니다. 직책 중에 해당 정보를 선택하신 후 반드시 추가라는 버튼을 눌러서 하늘색과 같이 이렇게 추가된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선택만 하신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셀렉트 바에 선택을 하신 후 반드시 하단에 있는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적용 부서의 직책에 따라서 직책 정보가 나온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급 또는 직위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 항목이 직급 또는 직위의 항목의 셀렉트 그 박스로
변환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같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정 결제자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자, 결제자 추가하기와 동일하게 지정 결제자 추가 버튼 누르시면 하나 행이 추가가 되는데요. 이전과 다른 건 뭐냐면 항목에 보시면 추가 버튼으로 결제선에서, 그러니까 조직도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자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는 직책을 기준으로 설정을 하는 거였고, 지정결제사에서는 사람을 지정하는 추가 유형으로 변경된 방식이 제공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동일하게 추가를 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늘색 박스로 해당 지정된 결제자가 지정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금액을 체크했을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액 정보를 체크하게 되면 그러니까 결제자 추가 또는 지정 결제자를 추가했을 때 금액의 입력란이 추가적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결제선이 추가될 최소 금액과 그리고 최대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 화면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미만일 땐 팀장, 100만 원 이상이면서 50만 원 이하일 때는 미만일 때는 팀장과 파트장, 그리고 50만 원 이상일 적에는 팀장, 파트장, 부부장을 모두 넣겠다. 이런 것들의 규칙을 고려하고 계시다면은 팀장에는 0 이상서부터 최대 금액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파트장이 추가되는 경우는 10만 원 이상이었죠. 그러니까 10만 원 이상서부터 최대 금액. 그리고 부분장은 50만 원 이상서부터 추가가 되니까 50만 원 이상서부터 최대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표시되어 있지만 추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케이스 하나 더를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만 원 이상일 적에는 파트장만 결제를 하고 싶어요. 자, 이럴 적에는 팀장의 금액은 0원서부터 10만 원 미만으로 만약에 이 값을 설정을 바꾸게 되면은요, 10만 원 미만일 때만 팀장이 등록이 될 거고요. 10만 원 이상이 되면 파트장만 입력이 될 겁니다. 50만 원 이상이 되면 파트장과 부분장이 등록이 되겠죠. 즉, 최대값이라는 설정값의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저희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입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우의 금액 정보를 기준으로 결제선의 정보를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게끔 저희는 해당 하나의 결제자를 기준으로 최소값과 최대값을 기준으로 유연하게 자동 결제선이 등록될 수 있게끔 이러한 룰에 따라서 등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고 해당 금액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서 설정 추가 버튼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 설정 추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요, 이렇게 일부 부서라는 항목이 추가가 됩니다. 하나의 결제선 내에서 이렇게 일부 그룹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부 부서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영업 1팀, 영업 2팀, 영업 3팀에 대해서만 해당 결제 순서를 적용하고 나머지 부서는 아래 하단에 있는 일부 부서에 대해서 적용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일부 부서의 옵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위에 설정하신 그러니까 결제 순서를 정의하시겠죠. 그 결제 순서를 적용할 부서들에 대해서 별도로 여러분들이 정의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위 부서 포함 설정을 포함해서 부서별로도 결제선 그룹을 적용 그룹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옵션 추가라는 요 버튼도 있었죠. 옵션 추가 버튼은요. 상위에서 부서 설정 추가 버튼을 누르면 결제선 설정이라는 그룹 내에서 일부 부서가 설정이 추가가 됐었고요. 자, 옵션 추가라는 버튼을 누르면 결제선 설정이라는 그룹이 아예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자, 요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옵션 추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결제 본문의 유형을 A그룹, B그룹으로 나누어서 설정 정보를 따로 가져가고 싶을 경우에 유형을 A 유형과 B 유형으로 설정을 하겠다라는 가정하에서 옵션 추가 버튼을 누른 경우의 케이스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옵션 추가 버튼을 눌러서 새롭게 추가된 결제선 설정 이 항목은요, B 유형을 선택했을 때 적용이 되고요. 첫 번째 결제선 설정 유형은 A 그룹의 유형, A 유형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절차에서도 제가 안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옵션 추가 버튼은 다음과 같이 결제 본문에 매핑되는 유형의 개수와 동일하게 결제선 설정 옵션을 옵션 추가 버튼을 통해서 추가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형은 3가지인데 결제선 설정 그룹을 2개밖에 안 했다. 이러면 오류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의 개수와 그리고 결제선 설정 그룹의 개수는 항상 동일하게 설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를 맞춰주지 않을 경우에는 오작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결제선 그룹의 삭제 기능은 이렇게 위에 오른쪽 상단에 존재하니까 필요에 따라서 잘못 설정된 기능들은 삭제 버튼을 통해서 설정 그룹을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어서 앞전의 룰에 따라서 결제선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택 그리고 금액에 따라서 자동 결제선을 변경시켜 적용하겠다. 이 선택은 유형에 대한 선택을 얘기하는 거고 금액은 금액에 따라서 차등화해서 이 금액 정보에 따라서 유형들에 대한 정보를 자동 결제선 룰에 따라서 적용하겠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좀 빨리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찾아볼 수 있게끔 저는 뒤에 신규라는 문구를 추가적으로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선택을 저희는 유형에 따라서 추가할 거기 때문에 앞전에 일반 비품하고 프로젝트 비용이라는 2개의 유형을 저희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옵션 추가 버튼을 눌러서 자, 다음과 같이 일반 비품에 대한 결제선 그룹 그리고 프로젝트 비용에 대한 결제선 그룹 이렇게 해서 2가지의 결제선 설정 그룹을 다음과 같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요. 일반 부품일 경우에는 10만원 미만이면 팀장, 이상이면 팀장, 파트장, 50만원 이상이 되면 팀장, 파트장, 부분장 이렇게 결제선을 자동 결제선을 추가하고 싶은 경우에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금액이라는 체크박스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결제자는 맥시멈 3명까지 결제선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제자 버튼을 3번 클릭하셔서 행을 1번, 2번, 3번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행은 팀장, 두 번째 행은 파트장, 세 번째 행은 부분장을 순차적으로 항목의 직책을 선택하셔서 추가하시면 되고요. 금액 정보는 팀장 같은 경우는 0원서부터 최대 금액, 그리고 파트장은 10만원서부터 최대 금액, 그 다음에 부문장은 50만원서부터 최대 금액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자동 결제선 그룹을 설정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자동 결제선 그룹 설정입니다. 앞전에 설명드린 방법과 동일하게 결제선 금액 체크해 주시고 결제자 추가 버튼을 통해서 3개의 행을 추가해 놓고 팀장, 파트장, 부분장을 추가했습니다. 단 금액 정보는 달라지겠죠. 프로젝트 비용 같은 경우에는 50만원 미만일 때는 팀장, 50만원 이상일 때는 팀장, 파트장,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팀장, 파트장, 부분장을 추가한다고 했으니 이 금액에 대한 정보는 팀장일 경우에는 0원서부터 최대 금액, 그리고
1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이죠. 50만 원서부터 최대 금액, 그리고 100만 원서부터 최대 금액, 이렇게 입력을 해서 자동 결제선 그룹 두 번째 그룹을 설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정된 그룹 정보의 전체 화면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자동 결제선 첫 번째 그룹에서는 팀장, 파트장, 부분장, 금액은 0원 최대 금액, 10만 원 최대 금액, 50만 원 최대 금액.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에서는 팀장, 파트장, 부분장, 그리고 금액 정보는 0원 최대 금액, 50만 원 최대 금액, 100만 원 최대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정상적으로 설정된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확인 후에는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설정한 이름으로 등록된 화면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부서를 기준으로 팀장, 파트장, 부분장,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팀장, 파트장, 부분장, 이 정도의 두 개의 유형에 대한 정보가 있다라는 것을 이 목록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화면들을 실제 시연 화면을 보면서 같이 다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화면에서 전자결제 메뉴에 접속해 보시면 왼쪽 메뉴 중에 자동결제선 설정이라는 하위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미 등록된 자동결제선 목록이 보이고요. 추가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우선 자동결제선 명은 앞전 PPT 장표에서 설명드린 제목 그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결제선 이름을 등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결제선 설정을 할 건데 우선 저희가 유형을 크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옵션 추가 버튼을 눌러서 결제선 그룹을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결제선 그룹은 일반 비품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의 결제선 그룹이고 하단에 있는 결제선 그룹은 프로젝트 비용에 대한 유형에 대한 결제선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룹서부터 결제선 그룹서부터 설정값을 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금액이라는 옵션을 체크하시게 될 건데요. 이 금액이라는 옵션을 체크하시게 되면 하단에 있는 목록에서 금액이라는 입력 항목이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문구도 금액 다음에 나오는 이 옵션 문구가 변경이 됩니다. 차이점을 좀 잠깐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금액을 체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상이자를 최종 결제자로 지정해 줍니다. 즉 기한자가 바로 다음 사람까지만 결제선을 지정할 수 있는 옵션이 별도로 제공이 되고요. 금액을 체크하게 되면 이렇게 금액에 대해서 기한자가 전결권자인 경우 차상이자의 결제를 받음, 이래서 안내 문구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기한자가 팀원일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팀장까지만 결제를 받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팀장이 기한자일 경우에는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기한자 팀장이 지금 설정한 금액의 최종 정결권자일 경우에는 그냥 기한자이면서 정결권자로 그냥 1인 결제로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옵션을 체크하시게 되면 그 다음 결제자를 무조건 넣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결권자인 기한자와 정결권자가 동일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 결제권자를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게끔 해주는 설정 옵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액란만 우선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제자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결제자가 3명이었으니까 3번 클릭해서 행을 3칸을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결제 타입은 모두 결제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팀장, 그리고 팀장을 설정하신 후 추가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팀장이 추가된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 보이는 셀렉트 바는 제가 지금 직책이라는 값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이 선택값은 직책 기준의 옵션이 보일 거고요. 만약에 직급이나 직위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 직급 또는 직위의 목록을 선택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선 직책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트장이었죠. 동일하게 파트장 선택하고 추가. 그 다음에 부문장. 동일하게 부문장 선택하고 추가. 이렇게 해서 결제권자를 모두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액 정보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0만원서부터, 그러니까 10만원 이하는 팀장까지 결제라고 했으니까 최소값은 0원, 그 다음에 최대값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팀장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결제권자로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파트장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이상일 때 들어가기 때문에 10만원이라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부문량은 50만원 이상일 때 들어갔었죠. 그래서 50만원 최소값을 넣고 최대값을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결제선 그룹을 지정을 했고요. 두 번째 결제선 그룹도 동일하게 금액 체크하시고 결제자 3명 추가하고요. 자, 동일하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파트장. 자, 이렇게 결제자들 추가했고요. 금액을 넣겠습니다. 우선 최소 금액 0원서부터 최대 금액. 파트장은 여기는 50만 원이었죠. 그리고 최대 금액. 부문장은 100만 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면 금액 기한 문서에 들어간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팀장은 항상 결제선에 들어갈 거고요. 50만 원 이상일 적에는 파트장이 추가로 들어갈 거고 금액이 또 100만 원이 뛰어넘게 되면 또 부문장도 또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의 설정을 다음과 같이 결제선 설정 그룹 내에서 각각 직책 기준으로 금액 정보까지 다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룹에 대한 설정, 두 번째 그룹에 대한 설정을 완료했으니 저장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전에 제가 등록한 자동결제선 목록이 등록된 완료 화면으로 목록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결제선 설정하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고 시험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자동결제선을 이제는 양식에 적용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다시 한번 전자결제 양식 관리 메뉴로 접속을 하셔야 되고요. 해당 메뉴에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양식들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해당 양식들 중에서 자동결제선을 적용할 양식을 제목을 클릭해 주십시오. 그리고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양식의 수정 화면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그 양식 수정 화면에서 양식 편집기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실제 양식 편집 화면으로 들어가 보시면 결제선 컴포넌트를 선택하신 후 속성이라는 값에 보면 고급 설정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그 고급 설정을 펼침 메뉴로 열어보시게 되면 자동결제선을 활성화할 수 있는 옵션이 보입니다. 활성화시키게 되면 자동결제선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지정할 자동결제선은 바로 이전에 등록한 자동결제선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결제선이 원활하게 결제 양식의 입력값에 따라서 변경이 되게끔 하려면 왼쪽에 있는 입력 항목 중에서 고급 항목의 그 자동결제선 컴포넌트를 다시 한번 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제 양식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이 끝나고 나면 저장하고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등록됐는지는 양식을 기한자로 다시 접속해서 해당 유형과
금액을 입력했을 때 결제선이 유연하게 변경이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 결제선을 결제 양식에 적용하는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해당 화면을 다시 한번 보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제 양식 관리 메뉴에 돌아가서 필요한 자동 결제선이 필요한 양식을 여러 양식 중에서 원하는 양식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양식에 들어간 수정 화면에서 양식 편집기 버튼을 클릭해서 편집 화면을 띄우고 여기에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결제선 정보의 속성값을 변경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결제선 컴포넌트를 선택하신 후 왼쪽에 있는 결제선 속성값에서 고급 설정이라는 이 확장 메뉴를 열어주시게 되면 자동 결제선을 활성화시키는 옵션이 보입니다. 활성화를 시키면 해당 자동 결제선을 지정할 수 있는 요 버튼 형식으로 보입니다. 요 자동 결제선 클릭해서 요 목록들 중에서 원하시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저희가 지정한 자동 결제선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 자동 결제선이 매핑되는 값들이 정확하게 양식 내에 적용이 되어 있어야지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유형에 등록되어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고급 항목 중에서 단일 선택 자동 결제선이라는 해당 컴포넌트로 교체를 해주셔야 돼요. 이 자동 결제선에 관련된 컴포넌트로 교체를 해주지 않으면 자동 결제선에 입력된 정의들이 동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형부터 먼저 설정을 변경하게 되면 단일 선택 자동 결제선이라는 컴포넌트를 다시 적용시키고 속성값에서 일반 비품 프로젝트 비용이라는 항목을 재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결제선 그룹은 일반 비품에 적용이 될 거고요. 두 번째 결제선 그룹은 프로젝트 비용이라는 요 유형값에 매핑이 될 것입니다. 하나 더 해주셔야 되는 게 통화 자동 결제선이라고 해서 금액 정보 입력하는 란도 다시 재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동일하게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컴포넌트 제거하시고 자동 통화 결제선 컴포넌트로 교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체가 끝난 후에는 바로 저장 버튼을 누르셔서 빠져나오시고요. 수정 화면에서 최종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한자 화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유형값에 대해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결제선 정보가 유형값과 금액값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동이 돼서 결제선의 그 속성, 그러니까 정의된 룰에 따라서 결제선 그룹이 자동으로 적용돼서 유연하게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결제선 양식에 적용되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도 시연을 통해서 화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관리자 화면으로 돌아오시게 되면 자, 결제 양식 관리라는 메뉴를 클릭하셔서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양식을 확인하실 수 있죠. 여기서 제가 임의로 자동결제선 적용 테스트라는 결제 양식을 미리 등록을 해놨습니다. 해당 양식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수정 화면으로 화면이 전환이 되고요. 양식 편집기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편집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결제선 컴포넌트를 선택하신 후 자, 속성 정보를 보시게 되면 고급 설정이 지금 이렇게 닫혀 있어요. 해당 확장 메뉴를 이렇게 화살표 메뉴를 통해서 아이콘을 통해서 열어보시면 자동 결제선이라는 옵션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 활성화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동 결제선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고요. 해당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 이전에 우리가 등록한 요 신규라는 이름의 결제선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등록되어 있는 명칭
그리고 결제선 그룹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동 결제선이 자동으로 적용된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 결제선을 정의하게 되면은요, 여기 있는 결제선 그룹이 이렇게 10칸이 보일 겁니다. 실질적으로 10칸이 보이는 건 아니고요. 설정 값에 대해서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의로 이렇게 보이는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동으로 자동 결제선에 매핑되어 있는 결제 순서에 맞춰서 결제자가 자동으로 삽입이 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 결제선을 적용을 했으니 자동 결제선에 관련된 컴포넌트로 적용을 시켜줘야 되죠. 고급 항목을 열어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서 단일 선택 자동 결제선이 있습니다.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해서 제거하시고 새롭게 단일 선택 자동 결제선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유형 관련돼서 컴포넌트 선택하시고 세부 항목을 다시 지정하겠습니다. 일반 비품과 프로젝트 비용으로 다시 해당 세부 항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액 정보도 제가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해서 제거하시고요. 통화 자동결제선이라는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동결제선의 지금 유형에 따라서 그 유형 내에서도 금액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게끔 자동결제선 룰이 정의되어 있는 것을 이와 같은 자동결제선 관련 컴포넌트를 추가해서 매핑되는 값들을 다 삽입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가 완료가 되면 자동결제선이 완벽하게 적용된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저장하고 빠져나오신 후 수정 화면에서 저장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식이 다음과 같이 자동결제선이 적용된 상태로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에 사용 여부가 지금 미사용이죠. 제가 사용으로 변경한 후에 기한자 화면으로 접속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자 화면으로 들어가셔서 전자결제 메뉴에 들어가신 후 새결제 진행이라고 해서 자동결제선 양식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박 팀장이라는 사람은 디폴트로 무조건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디폴트로 보일 거고요. 일반 비품 기준으로. 자, 여기서 제가 10만 원 이상이면 파트장이 추가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커서를 다른 데로 위치를 변경하게 되면 현재 입력된 금액일 기준으로 일반 비품에 걸려져 있는 자동결제선 속성에 의해서 결제선 정보가 자동으로 바뀌는 거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금액을 제가 50만 원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본부장님까지도 추가가 되죠. 자, 프로젝트 비용 기준에서는 50만 원은 파트장까지 나왔고요. 100만 원을 다시 입력하면 자, 다시 본부장까지 다음과 같이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되어 있는 자동결제선을 양식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제선이라는 컴포넌트의 속성값을 통해서 자동결제선과 매핑을 시켜줘야 되고 이후에는 자동결제선에 적용되어 있는 룰에 따라서 필요한 자동결제선 관련 컴포넌트를 양식에 적용시켜주는 이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 주셔야 자동결제선에 관련된 양식을 여러분들이 편하게 설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양식까지 적용한 실제 시연까지 살펴봤고요. 좀 더 확장해서 적용 사례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옵션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보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직책에 따른 자동결제선 적용은 우선 큰 차이는 금액이라는 옵션을 체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순히 직책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팀장, 본부장, 대표이사를 다음과 같이 행을 3개의 행을 추가해서 설정을 하게 되면 이 양식을 선택했을 때 기한자를 기준으로 해서 해당 부서의 팀장, 상위 부서의 본부장, 또 상위 부서의 대표이사까지 자동으로 세팅돼서 자동결제선이 다음과 같이 설정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직책에 따라 기한자의 소속 그리고 그 다음에 기한자의 직책에 따라서 팀장서부터 본부장, 대표이사가 각각 다른 사람들이 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대표이사는 공동대표가 아닌 이상에는 한 명이 되겠죠. 본부장은 내가 소속된 본부에 따라서 본부장이 달라질 거고 내가 소속된 팀에 따라서 팀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직책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하게 되면 소속된 부서에 따라서 기한자의 소속된 부서에 따라서 상이한 직책에 맞는 사람들이 자동으로 설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에 따른 자동결제선 이럴 경우에는 앞전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금액을 이렇게 설정한 기준을 가지고 팀장, 파트장, 부분장이 해당 범위 내, 그러니까 최소값과 최대값 범위 내에 있을 경우에 해당 팀장, 파트장, 부문장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추가가 되는 설정이 금액에 따른 자동 설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금액을 예를 들어서 10만 원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10만 원 이상이 됐을 적에는 팀장이 결제선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 금액이라는 이 정보도 의미가 없는 정보가 아니라 팀장이 어느 금액 이상이 됐을 때 결제선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면 그 포함될 필요가 없는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금액을 입력하셔서 팀장에 대해서도 항상 들어가는 결제선이 아니라 금액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게끔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이러한 유형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양식은 통화 자동결제선이라는 컴포넌트를 반드시 추가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결제선 그룹을 추가했을 때의 경우인데, 자, 그룹을 옵션 추가라는 버튼을 통해서 하나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제 양식에서 A 옵션, B 옵션에 따라서 A 옵션을 선택하면 첫 번째, B 옵션을 선택하면 두 번째 그룹에 자동으로 매핑이 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택값의 개수와 결제선 그룹의 개수는 항상 동일해야 된다는 거. 이것들이 동일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거 반드시 인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제선을 적용한 이후에도 양식에는 반드시 단일 선택 자동결제선이라는 컴포넌트로 해당 옵션을 변경해 주셔야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결제선 그룹 추가 적용 사례입니다. 자, 우선 결제선 설정에 우측 상단에 보시게 되면 부서 설정 추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기존의 이 결제선 그룹 위에 다음과 같이 일부 부서라는 타이틀로 다음과 같이 해당 결제선 그룹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그룹은 추가라는 버튼을 통해서 일부 부서 선택한 후 추가라는 버튼을 통해서 조직도상에서 내가 원하는 부서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시 화면에서는 경영관리팀과 재무회계팀을 설정을 했고요. 이렇게 지정한 이 두 개의 부서는 밑에 있는 결제 순서 룰에 따라서 팀장, 부서장, 대표이사 순으로 자동 결제선이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그룹에서는 전체 부서라고 선택이 되어 있죠. 이 전체 부서를 선택해서 즉 일부 부서, 경영관리팀, 재무회계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팀장, 부분장의 자동 결제선 룰에 따라서 결제선이 정의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부서 단위별로 개별적인 결제선, 자동 결제선 룰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선순위라는 란이 하나만 더 일부 부서 추가될 때 이렇게 우측 상단에 표시가 되는데요. 이 우선순위는 뭐냐면 부서 설정을 여러 개를 지정했을 경우에 그 여러 개라는 것은 뭐냐면 경영관리팀은 A라는 유형 팀장, 부서장까지만 결제를 받고 그 다음에 재무회계팀은 팀장까지만 결제를 받고 나머지는 팀장과 대표이사로 결제를 받겠다. 이렇게 상이하게 부서별로 다 따로따로 이렇게 지정을 했을 경우, 지정하고 싶을 때는 부서 설정 추가라는 버튼을 여러 개를 적용할 수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 우선순위를 정의할 수 있는 셀렉트 값이 추가적으로 더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부서가 여러 개일 경우에 우선순위를 통해 가지고 정의를 추가적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옵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결제선 설정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전자결제의 자동 결제선 설정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셔서 추가라는 버튼을 누르면 자동 결제선 추가 화면이 보이고 해당 화면에서 설정들을 가지고 자동 결제선을 여러분들이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설정 화면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적용 부서에 대한 설정, 그리고 적용 부서의 설정 값에 따라 결제 순서를 지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서 설정 추가를 통해서 해당 설정이 전사 부서 단위로 정의되는 게 아니라 일부 부서는 또 다른 결제선 유형으로 정의를 하고 싶다면 부서 설정 추가 버튼을 통해서 부서별로 다른 결제선을 적용시킬 수 있고요. 또는 옵션 추가라는 버튼을 통해서 결제 양식 내에 옵션을 여러 개를 두었을 경우에 그 옵션에 따라 자동 결제선을 분기시킬 때는 결제 그룹의 개수를 동일하게 맞춰서 옵션 추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옵션 추가의 제약사항은, 주의사항은 반드시 결제선에 들어가는 유형 개수와 결제선 그룹의 개수는 항상 동일해야 된다. 이것이 다를 때는 오작동을 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과 결제 순서를 설정하신 후 자동 결제선을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된 자동 결제선을 다음과 같이 결제 양식에 적용하는 순서는 결제 양식 관리 메뉴에 들어가서 자동 결제선을 적용할 양식을 선택하시고요. 수정 화면에서 양식 편집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해주어야 될 일이 결제선 컴포넌트를 선택해서 고급 항목에서 자동 결제선을 적용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자동 결제선 관련된 컴포넌트를 양식에 다시 재배치시키고 속성을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유형들을 보면 자동 결제선에 대한 컴포넌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통화, 금액에 관련된 컴포넌트, 드롭박스 또는 단일 선택의 자동 컴포넌트가 있는데, 자, 드롭박스와 단일 선택 컴포넌트는 하나의 양식에 두 개를 같이 쓸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의 컴포넌트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이 컴포넌트에 들어가는 속성 값의 개수는 옵션 추가를 통해서 등록된 결제선 그룹의 개수와 동일하게끔 양식을 정의해 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동 결제선을 양식에 추가하는 절차까지를 다시 한번 요약 정리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공문 발송 설정 기능입니다. 공문 발송 기능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공문이라는 것은 내부의 결제가 완료된 안건을 실제 실행을 하기 위해서 외부로 보내지는 결제 문서를 일컬어 공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결제를 받고 나서 완료된 문서는 발신명이라는 것을 표시해서 메일을 통해 외부 사용자한테 발송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 공문서 예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시행문 형태로 다음과 같이 예시 화면이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는 발신 명의와 이와 같은 직인이 찍혀서
본문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용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시행문이라는 것은 외부 공문서를 발송하기 위해서 변환 과정을 거친 문서를 말합니다. 다시 돌려서 표현한다면 내부의 결제 문서를 그대로 외부에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결제 문서에는 외부에 공개하기 껄끄러운 내용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별도로 결제가 완료된 문서에서 필요한 내용만 발췌를 해서 별도의 시행 문서로 변환을 하는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내부 결제 문서에는 기한자, 그 다음에 결제자들의 사인이 실제 언제 이루어졌는지까지도 표시가 됩니다. 굳이 이런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불필요한 정보는 제거를 하고 외부에 알릴 목적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만 가지고 다시 시행문 형태로 변환을 해서 외부로 보내는 것, 이것을 시행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신명의는 문서 하단에 표현되는 요 검은색 글씨고요. 직인은 해당 발신명의 위에 찍히는 이런 도장과 같은 것을 직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공문 발송 설정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문 발송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먼저 공문 발송에 필요한 설정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사용자는 관리자가 설정한 기능 범위 내에서 공문 발송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관리자 설정 절차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자 화면에서 전자결제의 공문 발송 설정 메뉴에 접속해 보시면 앞전 용어에서 설명드렸던 시행문, 발신명의, 직인 정보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원본의 결제 문서는 시행문으로 변환해서 발송하는 경우에만 공문 발송 설정이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시행문 변환 없이 내부의 결제 문서를 그대로 외부로 보내신다면 다음과 같은 공문 발송 설정은 생략해도 무관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내부 문건을 그대로 외부로 보내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시행문 변환 기준으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결제 양식 관리 화면에서요. 이와 같은 공문 기능을 사용할 양식을 먼저 선택을 하셔서 공문 발송 기능을 사용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기능을 사용으로 체크하시게 되면 시행문, 발신명의, 직인을 선택할 수 있는 리스트 박스가 보이고 해당 리스트 박스에서 결제 양식에 알맞는 시행문에 대한 관련 정보를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변경 가능 여부를 설정하시게 되면 변경 여부 활성화에 따라서 사용자가, 즉 기한자가 기한문을 작성하는 과정 내에서 이런 내용들을 변경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문 발송 설정을 완료하고 이 공문 발송 설정 기능을 결제 양식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공용 주소록을 추가해야 합니다. 공용 주소록을 추가해야 되는 이유는요. 기한자가 외부로 공문을 보낼 때는 메일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외부로 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수신자에 있는 이메일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 이메일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자가 공용 주소록을 추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용 주소록에 추가된 사용자를 외부 수신자 지정할 때 공용 주소록에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지정할 수 있게끔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부 수신자에 대한 목록을 관리하기 위한 용도로 공용 주소록을 관리자가 반드시 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단계는 옵션 기능인데요. 자, 전자결제 관리자 화면에서 전자결제 설정 메뉴로 들어가 보시면 프로세스 항목에 공문 발송 승인 설정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능을 사용으로 바꾸게 되면 내부의 기한문의 최종 결제자가 결제가 완료되는 순간
바로 시행문으로 변환돼서 메일로 발송되는 게 아니라 공문 발송 승인 절차를 거쳐서 외부로 메일을 발송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옵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문 발송 승인 설정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은요, 결제 관리자 설정 메뉴에서 전사 공문 발송 관리자 설정이라는 항목에서 지정된 관리자가 이 승인 절차를 수행하는 그 관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인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 내부 결제가 완료된 후 전사 공문 발송 관리자가 승인을 해주어야만 해당 시행 문서가 외부의 메일로 나갈 수 있게끔 이런 승인이라는 프로세스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4단계의 절차를 통해서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내용을 정리하셔서 설정 값으로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한 번 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제 메뉴에서 공문 발송 설정이라는 메뉴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먼저 시행문 발신명이 직인 중 시행문부터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면 시행문 양식 추가 화면이 뜨고요. 해당 화면에서 시행문의 제목 그리고 양식 편집이라고 해서 양식 편집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시행문을 등록할 수 있는 양식 편집기 화면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기한문서 만들듯이 왼쪽에 있는 컴포넌트를 본문에 있는 내용에 매핑되는 값으로 넣어주시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 여부를 사용으로 체크해 주시면 해당 등록된 시행문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된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제목, 이거 매핑되는 결제 본문의 제목을 가져와서 해당 본문이라는 컴포넌트가 위치한 곳에 자동으로 값을 넣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문 내용도 동일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 컴포넌트 명은 기본적으로 결제가 완료된 문서에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들의 매핑되는 값을 컴포넌트로 정의해 놨고요. 그리고 컴포넌트의 위치가 지정이 되면 그 위치에 해당 정보를 시행문으로 변환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시행문 컴포넌트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기한자가 별도로 작성해주는 입력 화면은 전혀 없고요. 자동으로 변환을 해주는 기준의 컴포넌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문을 작성을 하시면서 매핑되는 값을 컴포넌트로 지정해 주신다 생각하시면서 재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신 명의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발신 명의는 간단하죠.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명칭 입력하신 후 사용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인도 동일합니다. 제목 입력하시고 직인 이미지를 등록해 주시고 사용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만 여러분들한테 안내 말씀 하나만 더 드리면 직인 이미지는 등록된 이미지 원본 그대로가 결제 본문, 시행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직인 이미지의 그 가로와 세로의 사이즈는 실제 직인의 사이즈를 고려하셔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큰 이미지를 등록하시게 되면은 본문 전체에 직인 이미지밖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직인 이미지는 실제 사이즈 이미지를 고려하셔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문 발송 설정이 완료가 됐고요. 이것을 전자결제 양식에 적용하는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양식 관리자 메뉴에 접속하셔서요. 공문 발송 기능을 설정할 양식을 선택하시고 상세 화면에 수정 화면에서 공문 발송 기능을 사용으로 체크하신 후 이렇게 밑에 추가적으로 확장 메뉴로 뜨는 시행문 발신명의 직인의 셀렉트 박스에서 원하시는 값을 초기 값으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변경 가능 옵션을 선택하시게 되면요. 실제 이 기한자 화면인데요. 기한자 발신명의 직인은 지금
변경 가능 옵션이 비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셀렉트 박스에 대해서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사용자 변경 가능이 체크되어 있는 경우에는 활성화가 되어서 여러분들, 즉 기한자가 원하는 시행문호를 선택해서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변경 가능 옵션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용주소록 추가 방법입니다. 공용주소록 추가를 위해서는 관리자 화면에서 커뮤니케이션 메뉴에 주소록이라는 메뉴로 들어가신 후 공용주소록 관리라는 하위 메뉴를 선택하시면 공용주소록이 등록된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요. 추가한 주소록의 제목을 공문 발송용 주소록이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상세 설정에서 운영자, 열람자, 예외자를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운영자는 말 그대로 운영할 사람으로 한 사람을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열람자는 이 주소록을 같이 사용할 사용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열람자 다 추가하시고요. 등록 삭제 권한을 모두 주시게 되면은 해당 주소록을 기본적으로 열람자들도 등록, 수정 삭제할 수 있게끔 권한을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공용 주소록을 외부 발신용 주소록으로 추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문 발송 승인 설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앞전 절차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이건 옵셔널하게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이 설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설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자결제 메뉴에 접속하셔서 전자결제 설정이라는 서브 메뉴에 접근하시게 되면 프로세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 중 공문 발송 승인 설정이라는 이 항목을 디폴트는 사용하지 않음인데 사용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승인 설정을 사용으로 설정을 해 주시게 되면 내부에 있는 기한 문서가 결제가 완료가 된다고 해서 외부 수신처에 바로 메일로 발송되는 게 아니라 공문 발송함이라는 곳에 공문 발송 관리자에게 승인 대기 상태로 문서가 축적이 될 거고요. 발송 담당자, 운영자가 승인 처리를 해 주어야만 해당 문서가 이제 시행문으로 변환돼서 외부에 있는 사용자한테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런 옵션에 대해서 설정하는 거고 이러한 프로세스를 추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내부의 정책에 따라서 의논하셔서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공문 발송 승인 절차를 수행할 담당자를 어떻게 지정하냐면요. 전자결제 메뉴에서 결제 관리자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사문서함 운영자, 결제문서 관리자, 그 다음에 공문 발송 관리자 이렇게 세 개의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 마지막 공문 발송 관리자 이 설정에서 해당 사용자 공문 발송에 대해서 승인 처리를 할 관리자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정된 사용자의 공문 발송함에 해당 승인 대기문서, 공문 발송 대기문서들이 축적이 될 거고요. 승인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외부로 메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문 발송 설정서부터 양식 적용하고 옵션들이 어떤 게 있는 것까지도 살펴봤는데 이 내용을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의 전자결제 메뉴에 접속해 보시면 좌측 메뉴에 공문 발송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 접속해 보시면 시행문 양식, 발신 명의, 직인 정보들을 관리할 수 있는 UI를 다음과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시행문 양식부터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시행문 양식 등록 페이지에서 제목을 저는 시행문 샵1이라는 이름으로 입력을 했고요. 양식 편집기라는 버튼을 누르셔서 시행문 등록할 수 있는 편집 화면을 열었습니다. 자, 여기에 시행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작성하는 화면을 보여드리면 참 좋은데 시간 관계상 우선은 제가 시행문 샘플을 통해 가지고 등록할 수 있는 등록하는 화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룹웨어에 접속하시게 되면 우측 상단에 두케어 라운지라는 요 아이콘 보이시죠? 요 아이콘 클릭하시면 온라인 도움말 센터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온라인 도움말 센터에 결제 양식 샘플이라는 메뉴를 접속해 보시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샘플 양식을 많이 등록해 놨는데 여기에서 시행문 샵1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시행문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런 형식의 시행문을 제가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등록되어 있는 시행문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컬 PC에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를 받고요. 이 양식을 그대로 편집기의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태그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은 양식을 선택하셔서 열기 버튼을 누르시면 자, 다음과 같이 두케어 라운지에 등록되어 있는 샘플을 그대로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적용한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양식 샘플을 그대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편의에 따라서 해당 양식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팩스 정보 대신에 저는 직위라는 정보를 여기에 입력을 하겠다. 그러면 팩스 아이콘도 컴포넌트도 제거를 하고 커서 위치에 직위라는 컴포넌트를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직위라는 컴포넌트가 들어가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편의에 따라서 시행문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 방법은 직접 기본편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엑셀로 만드셔서 등록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샘플을 활용해서도 등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편하신 선호하시는 방법대로 시행문을 등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 버튼 누르고 나가신 후에 사용 여부를 사용으로 체크하신 후 저장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행문이 샵1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었죠? 자, 발신 명의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다우 기술이라는 발신 명의 추가하고 사용 여부 사용으로 체크하고 저장 눌렀습니다. 자, 직인도 동일하게 다우 기술 직인이라는 이름으로 직인을 미리 제가 만들어 오는 직인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직인 이미지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보실 수가 있겠죠. 앞전 그 장표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다시피 직인 이미지는 말 그대로 원본 이미지 사이즈가 그대로 해당 결제 양식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직인 이미지를 너무 크게 만들어서 올리시게 되면 본문 자체를 가려서 직인 때문에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인은 실질적으로 사이즈에 맞는 직인으로 만드셔서 예를 들어서 4cm, 4cm 가로 세로 이렇게 해서 만드셔서 적용하시는 게 가장 보기 좋은 시행 문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이즈를 고려하셔서 직인 이미지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여부를 사용으로 체크하신 후 저장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행문 등록했죠? 그 다음에 발신 명의와 직인 정보까지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된 공문 발송에 대한 정보를 양식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식에 적용하기 위해 결제 양식 관리 메뉴로 들어오시면 제가 임의로 등록한 양식이 있어요. 업무기한 공문 발송이라는 양식의 제목을 클릭해 보시면 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기한 문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결제 정보라는 확장 메뉴를 눌러보시면 공문 발송 기능이라는 옵션이 보이실 겁니다. 사용으로 체크하시게 되면 시행문, 발신명의, 직인을 설정할 수 있는 UI가 확장돼서 보이시고요. 여기서 방금 전에 등록된 내용들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시행문, 발신명의는 다우기술, 직인도 다우기술의 직인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한자가 이 설정을 무조건적으로 선택 없이 그냥 정책적으로 적용을 할 수도 있지만 기한자가 시행문을 변경해서 적용할 수 있게끔 허용하려면 자, 다음과 같이 사용자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서만 시행문의 옵션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기한자는
발신명의와 직위는 변경이 불가능하고요. 시행문만 변경해서 적용이 가능하게끔 기한문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장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설정된 공문 내용이 그대로 양식에 적용하는 것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자, 다음에 이러한 공문을 발송하게 하려면 자, 공용 주소록에 해당 외부 수신처에 대한 주소록 정보를 등록해야 된다고 했었죠. 커뮤니케이션 메뉴에 주소록 메뉴에 접속을 해보시면 공용 주소록 관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공용 주소록을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름은요. 공문 발송용 주소록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추가를 했고요. 이름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운영자와 열람자, 예외자를 설정할 수 있는데 우선 운영자를 제가 임의로 검색을 해서 자, 임의로 저를 추가를 했고요. 자, 열람자 설정은 전체 사용자로 추가를 했고요. 여기에서 전체 사용자는 등록과 삭제 권한을 모두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해당 공문 발송용 주소록은 운영자는 저로 지정이 되어 있고 열람자는 모든 전사 직원이 모두 이 공용 주소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주소록에는 등록과 삭제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 수신처에 대한 정보를 누구든지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용 주소록 하나가 등록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별도의 옵션이 하나 더 있었죠. 전자결제 메뉴로 되돌아가서 전자결제 설정에 보시게 되면 프로세스에 관련해서 공문 발송 승인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공문을 발송할 때 관리자 승인을 받는 기능을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사용으로 체크를 하시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음으로 했을 때는 내부 기한자가 결제를 올려서 최종 결제자가 결제를 완료하는 순간 자동으로 시행문으로 변환을 하고 시행문을 첨부한 메일을 지정되어 있는 외부 수신처에 발송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프로세스를 넣게 되면 우선은 결제가 완료됨과 동시에 공문 발송을 관리하는 담당자에게 발송 대기 상태로 공문 발송함에 이 문서가 전달되게끔 되어 있고요. 이 발송 승인자가 승인을 해줘야만 외부로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게끔 설정 정보가 변경이 됩니다. 자, 사용으로 변경한 후 저장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관리자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전사 공문 발송 관리자 설정 기능이 있는데 자, 관리자 한 명을 또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제 이름으로 관리자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제가 공문 발송 관리자로서 외부에 나가는 모든 문건에 대해서 우선 본문의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을 처리해서 내보내는 담당자로 지정된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문 발송에 필요한 설정을 하신 후 양식에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외부로 보내기 위해서 외부에서 보낼 수 있는 주소록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공용 주소록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옵션이지만 승인 설정 기능을 통해 가지고 외부로 나가는 모든 문서들에 대해서 우선은 전자결제의 시행문 내용을 확인한 후 공문 발송 승인자가 승인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끔 설정까지 완료한 상태를 시연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사용자 공문 발송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결제 진행을 하기 전에 우선은 사용자는 공용 주소록에 미리 공문으로 발송할 연락처 정보를 미리 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연락처 정보가 추가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결제 진행을 통해서 공문 발송 양식을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한서 본문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결제자를 지정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공문 수신처를 반드시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공문 수신처는 이전에 공용 주소록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 정보를 공문 수신처에서 지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항목들을 공용 주소록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제 요청을 하고 결제가 완료가 되면 해당 문서는 완료됨과 동시에 시행문으로 변환돼서 메일로 발송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관리자 기능에서 제가 공문 발송 승인 설정을 사용으로 선택을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제 문서가 완료됨과 동시에 바로 메일로 발송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문 발송 관리자의 공문 문서함에 발송 승인 처리를 반드시 승인자가 해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당 공문의 내용이 이메일로 첨부가 되어 발송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절차로 사용자의 공문 발송 절차를 알아봤고요. 화면 단위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는 기한문을 작성하기 전에 공문 발송용 주소록에 내가 보내고자 하는 해당 외부 수신처의 이메일 정보가 있는지를 한 번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없다면 추가를 해 주시면 되겠죠. 추가하는 방법은 연락처 추가라는 버튼을 눌러서 연락처 추가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반드시 이메일에 대한 정보를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공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한 문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작성하는 방법은 자, 전자결제 메뉴에서 새 결제 진행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결제 양식 선택해서 이제 공문 발송용 양식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본문 작성하신 후에는 결제 정보에서 결제선 정보 지정하신 후에 중요한 게 공문서 수신처라고 했습니다. 이 공문서 수신처를 반드시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공문서 수신처를 선택하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이 카테고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용 주소록에 있는 카테고리가 그대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오른쪽에 있는 목록에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발신명의 중에서 관리자 설정에서는 시행문을 변환할 수 있게끔 허용했었죠. 임의로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문 보기 버튼을 눌러서 실제 기한 문서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서는 승인 처리를 반드시 받아야만 결제 문서가 메일을 통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 즉 공문 발송 관리자에게 공문 문서함에 이렇게 승인 대기 문건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해당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승인 버튼을 눌러서 승인 처리를 하시게 되면 이 문서가 메일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부에 있는 사용자는 이와 같이 공문을 받게 되면 첨부 파일을 HTML 형태로 받아서 공문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공문에 있는 내용에 지금 현재 결제 당시, 결제를 진행하는 당시에는 수신처에는 없었는데 또 외부 수신처를 추가로 해당 공문을 다시 보내야 된다. 그럼 또 결제를 똑같은 내용인데 받기 부담스럽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기한 문서에서 결제가 이미 완료된 문서이지만 결제 정보라는 버튼을 눌러서 공문서 수신처의 탭에 다시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보낼 사람을 추가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문건은 결제 완료하는 절차, 그러니까 결제를 요청하고 처리하는 절차 없이 바로 해당 시행문을 추가한 그 외부 수신자한테 메일을 바로 보낼 수 있는 부가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 필요에 따라서 해당 공문을 변경 없이 그대로 다른 외부 수신자한테 보내고자 할 때는 이와 같이 결제가 완료된 문서일지라도 공문서 수신처를 추가해서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문 발송하는 기능도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로 로그인하여 공문 발송을 위해 먼저 외부 수신처 정보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주소록이라는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공용 주소록 아래 공문 발송용 주소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관리자 계정을 통해서 생성한 주소록이기 때문에 추가된 연락처 정보가 없죠. 여기에 연락처를 하나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의로 이름을 김다우라고 입력을 하고요. 회사 이름은 다우기술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일 주소는 제가 임의의 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정보는 우선 공문 발송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공문 발송을 위해 필요한 외부 수신처에 관련된 이메일 정보가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럼 전자결제를 통해 공문서를 발송하기 위해 기한 문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제 메뉴에 접속해서 새 결제 진행 버튼을 누르시면 방금 전에 관리자가 등록한 업무기한 공문 발송 양식이 있었죠. 해당 양식을 선택하신 후 기한문 양식 작성 화면을 보시면 본문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작성을 해야겠죠. 시행일자는 제가 임의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은 다우기술 외부 공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내용은 시간 관계상 다른 관련 문서에서 비슷한 내용을 그냥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기한문에 대한 기본 작성은 끝났고요. 이제 결제 정보를 설정하셔야 되죠. 결제 정보에서 우선은 결제 라인은 팀장까지만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공문서 수신처 정보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문 발송용 주소록에 방금 전에 제가 추가한 김다우라는 사람을 공문서 수신처로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행문 보기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자, 설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하단에 작성한 기한 문서를 시행문으로 변환됐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 것을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해당 내용을 보시고 정상적으로 내용이 변경이 됐다면 해당 내용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관리자 설정에서 시행문은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시행문을 선택한 후 시행문 보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시행문 양식에 맞춰서 또 다른 형태의 시행문 보기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시행문을 선택하셔서 설정하시면 되고요. 관리자가 발신 명의부터 시행문을 기한자가 선택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까지 옵션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관리자가 시행문에 대해서만 선택이 가능하게끔 변경이 가능하게끔 체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시행문만 이렇게 활성화된 셀렉트 박스로 보일 거고요. 나머지 직인과 발신 명의는 비활성화된 채로 정보만 보여주는 형태로 화면이 보여질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서 해당 기한 문서를 완료했습니다. 그럼 결제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제 요청을 하시게 되면 기한자의 사인란에 사인이 들어가고 날짜가 찍히게끔 되어 있죠. 자, 이 문서를 완결 처리하기 위해서 자, 결제자의 아이디로 다시 한번 로그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자의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결제 문서의 결제 대기 문서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자, 방금 전에 제가 올린 다우기술 외부 공문이라는 결제 문서 확인하실 수 있죠.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서 결제라는 버튼으로 승인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문서는 결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기한자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한자로 접속을 해서요. 전자결제 문서를 보시게 되면 자, 기한문서 함에서 자, 지금 결제가 완료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문서를 열어보시면 관련된 정보들이 쭉 보이는데 자, 여기서 공문 발송에서는 현재 승인 대기 건으로 상태 정보가 보이시죠? 자, 앞전 관리자 설정에서 승인 프로세스를 저희가 추가를 했습니다. 승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옵션을 사용으로 체크를 했기 때문에 공문 발송 담당자가 승인을 처리해 주어야 이 문서를 정상적으로 외부에 있는 수신처에 메일로 발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전사 발송 처리 담당자의 화면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편의상 제가 지금 기한자를 현재 기한자를 전사 공문 발송 담당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에 보면 전사 공문 발송함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자, 이 메뉴는 말 그대로 공문 발송 담당자에게만 보여지는 메뉴입니다. 해당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승인 대기 건수가 보이시죠? 자, 문서를 열어보시면 시행문으로 변환된 문서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상단에 원문 보기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기한자가 작성해서 결제를 완료한 원기한 문서의 내용도 같이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시행문의 내용을 보았을 때 발송 담당자 입장에서 전혀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면 상단에 승인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승인 상태로 상태 정보가 변경이 됐죠. 자, 기한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공문의 문서를 다시 열어서 공문 발송의 상태 정보를 보니까 발송 완료라는 상태로 변경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는 본인이 공문 문서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문 문서함에서는요. 똑같은 제목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서는 시행문이 보입니다. 앞전에 기한 문서함에서는 제가 기한한 문서를 보는 거고요. 공문 문서함에서는 외부로 나간 문서에 대한 내용을 열람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문 기준으로 보이고, 자, 원문 보기라는 버튼을 누르면 당연히 최초에 기한한 기한 문서의 본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상태 정보는 발송 완료 상태로 보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메일로 정상적으로 시행문이라는 이 내용이 첨부가 돼서 보내졌을 겁니다. 자, 이걸 공문 문서함에서도 상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자, 메일함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메일함에 보시면 기한자의 이름으로 해당 외부 수신처로 메일로 발송이 되어졌을 겁니다. 보낸 메일함에 보면은요, 자, 다음 같은 이름으로 자, 보낸 메일함에 내용이 있죠. 자, 그리고 첨부 파일 한번 받아보면, 자, 임의로 그냥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서가 정상적으로 지금 보여지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외부에 있는 사용자에게 이 문서가 전달이 되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한번 열어보시게 되면 첨부한 파일이 그대로 다음과 같이 시행문의 내용이 그대로 첨부가 된 거 확인하실 수 있었죠. 자, 이런 식으로 공문으로 발송된 문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메일을 통해서 외부로 보내지기 때문에 전자결제의 공문 문서함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실제 메일의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기한자의 보낸 메일함에서도 해당 메일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 이 점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메일에 관련된 내용들까지도 확인해 보는 공문 발송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문서 추가 발송 기능도 시연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자결제 메뉴로 돌아가서요. 이미 완료된 기한 문서를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 결제 정보라는 버튼을 클릭하시고 공문서 수신처라는 탭을 누르시면 새로운 이제 수신처를 추가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임의로 이렇게 수신처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행문은 자, 공문서로 변경을 해서 시행문을 다시 한번 발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다시 한번 이 문서가 발송 승인자한테 승인 대기 상태로 문서가 전달이 되어졌을 겁니다. 발송 담당자의 화면을 잠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전사 공문 발송에 보시면 자, 다음과 같이 외부 공문이 이렇게 추가된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해당 내용을 클릭하셔서 이 공문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직인 정보도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시고 승인 처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승인 처리를 하시게 되면 다시 한번 이 문서는 외부에 있는 또 다른 지정되어 있는 외부 수신자한테 메일이 보내졌을 겁니다. 자, 메일 화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보낸 메일함에 보면 자, 다시 한번 외부 공문이 보내진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받는 사람이 지금 다르다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기한 문서를 완료를 해서 공문서 수신처에 공문 내용을 보냈는데 공문서의 내용이 변경 없이 다른 외부 수신처로 보내고자 할 때는 기한문을 다시 한번 전자결제 처리 없이 그냥 결제가 완료된 문서에 공문서 수신처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도 이렇게 메일 형식을 통해서 공문을 발송할 수 있는 화면까지도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사용자 입장에서 공문 발송에 대한 프로세스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공문 발송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문 발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와 일반 사용자로 나누어서 공문 발송 절차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관리자는요, 전자결제 공문 발송 설정 메뉴에서 시행문과 발신명의 직인을 등록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결제 양식 관리 메뉴에서 공문 발송 대상 양식을 선택하셔서 해당 수정 화면에서 결제 정보 항목의 공문 발송 기능을 사용으로 체크하시고 이전에 등록한 시행문 발신명의 직인의 초기 값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공문 발송 승인 설정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별도로 승인이라는 절차를 받은 문건에 대해서만 외부로 메일로 발송할 수 있는 중간에 별도의 확인 프로세스를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소록에 공용 주소록을 추가해 주셔야 해당 결제 문서를 진행할 때 외부의 수신자의 이메일 정보를 설정하실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관리자는 공문 발송 설정 기능 및 해당 설정을 적용할 양식을 수정해 주시고 정책에 따라서 공문 발송 승인 절차를 둘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소록에 공용 주소록을 추가해서 공문 발송용 전용 주소록을 하나 추가해 주시는 게 관리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일반 사용자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자가 주소록에 공용 주소록 추가해 줬기 때문에 공용 주소록에 내가 외부에 보낼 그 수신자의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게 메일 정보를 반드시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전자결제 메뉴에 들어가서 기존과 동일하게 기한문 작성하신 후 결제정보창에서 공문서 수신처 탭을 이용해서 공용 주소록에 추가한 외부 수신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제가 요청이 되고 완료가 되면 외부 수신처로 메일을 발송을 하는데 이전에 관리자 설정에 의해서 공문 발송 설정 승인 기능을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공문 발송 담당자가 반드시 승인이라는 절차를 해주어야지 이 문건이 외부에 정상적으로 메일 기능을 활용해서 결제 문서를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문 발송 설정 기능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제 양식 운영자 기능입니다. 양식별 운영자 설정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 전자결제 양식관리 화면을 보시게 되면 양식을 추가하다거나 혹은 다음과 같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양식일 제목을 클릭해서 수정 화면에 접근을 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상세 화면 아래 권한 및 보안이라는 설정 옵션에 운영자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운영자를 추가하는 방법은요. 운영자 추가 버튼을 누르신 후 이렇게 조직도 화면이 뜨는데 해당 조직도에서 원하시는 운영자를 클릭하셔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된 운영자는요. 개별적으로 수정, 삭제 권한을 관리자가 추가 권한을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게 된다면 이러한 양식의 운영자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은요. 사용자로 로그인해서 전자결제 메뉴에 접속해 보시면 이와 같이 왼쪽의 메뉴에 양식별 문서 조회라는 메뉴가 하나 더 보이실 겁니다. 이 메뉴는 양식 운영자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보여지는 메뉴입니다. 자, 이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양식별 문서 조회라는 기능을 별도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결제 양식에는 본인이 운영자로 지정된 양식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운영자로 지정된 양식의 선택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검색 조건에 따라 검색을 하실 수 있고 진행 중인 문서 또는 완료된 문서를 모두 운영자이기 때문에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목을 통해서 열람한 문서에 대해서는 우선 강제 반려 또는 문서 수정, 결제 정보 수정, 삭제 등의 정보를 실제 그 사람이 수정 또는 삭제 권한을 위임받았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런 옵션들에 대해서 버튼을 통해서 결제 문서의 권한을 행사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결제 문서의 삭제 및 반려 기준은 완료된 문서일 적에는 강제 반려 및 문서 삭제가 가능하고요. 반려된 문서에 대해서는 삭제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문서에 대해서는 강제 반려밖에 하지 못한다는 것. 이 기준 내에서 운영자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해당 문서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양식별로 운영자를 지정하고 해당 운영자는 본인이 주관하고 있는 양식에 대해서 진행 상태에서부터 완료된 상태의 모든 문서들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해당 문서를 제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결제 양식 운영자 기능에 대해서도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운영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용자로 로그인하여 전자결제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보시는 화면과 같이 하단에 양식별 문서 조회라는 운영자 메뉴가 하나 더 보이실 겁니다. 해당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이와 같이 문서 조회 페이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상단의 검색 조건 중에서 결제 양식 리스트 박스를 열어보시면 다음과 같이 해당 사용자가 업무기한 양식 2종에 대해서 운영자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파악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밖에 기한자부터 문서 상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 리스트를 보시게 되면 결제 상태가 진행 중인 문서부터 완료된 상태 모두를 운영자 권한으로 열람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완료된 문서를 한번 선택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 상단에 보면은요, 강제 반려, 문서 수정, 결제 정보, 문서 삭제 버튼, 이렇게 네 가지의 버튼이 보이는데요. 운영자를 지정할 적에 관리자는 수정 또는 삭제 권한을 선택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수정 권한을 주시게 되면 강제 반려와 문서 수정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고요. 삭제 권한을 주시게 되면 문서 삭제라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완료된 문서에 대해서 강제 반려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 문서는 완료가 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기한자한테 강제로 반려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반려에 대한 댓글을 입력하신 후 반려 처리를 해 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문서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결제가 완료된 문서이지만 운영자 권한으로서 해당 문서의 본문을 수정해서 다시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제 정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결제선 정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참조자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람자부터는 운영자가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자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추가를 하실 수도 있고요. 공문서에 대한 내용들도 필요에 따라서 협력사 정보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추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결제선과 참조자는 기본적인 열람까지만 할 수가 있고요. 열람자와 공문서 신청은 운영자로서 추가도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서 삭제 기능도 제공합니다. 자, 문서 삭제를 하게 되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문서를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강제 반려 또는 문서 삭제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완료된 문서가 해당 부서 문서함에서 제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료 시에 받은 이 문서 번호가 순차적으로 문서 번호를 할당을 받잖아요. 그 문서 번호에 빈 번호가 발생될 수가 있다는 사실 반드시 인지하시고 강제 반려 또는 문서 삭제 기능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진행 문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진행 문서는 삭제 권한이 있더라도 문서 삭제 기능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수정 권한을 받은 사용자로서 강제 반려 및 문서 수정 기능까지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결제정보 수정까지는 조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운영자일지라도 모두 수정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이렇듯 운영자는 해당 결제 양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상태들에 관련된 문서를 열람해 보실 수 있고 수정 또는 삭제 권한에 따라 버튼들이 다르게 보일 것이고 이런 버튼들에 따라 운영자는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완료된 문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강제 반려나 문서 삭제를 하시게 되면 이미 결제 완료 시 할당받은 문서 번호가 빈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해당 반려 또는 삭제를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관리자 기능에서요. 해당 문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분한테 지금 수정과 삭제 권한을 드렸는데 제가 수정 권한을 한번 제거를 하고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서로 돌아가 보시면 수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강제 반려나 문서 수정 버튼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관리자는 운영자에 대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수정 또는 삭제라는 권한을 선택적으로 줄 수 있으니 이러한 버튼들을 통해 가지고 운영자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적절한 권한을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양식 운영자 기능 시연을 통해 다양한 기능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다우 오피스 온라인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